자, 이번 시간에는 제12장 금융자산 가운데 채무상품, 지분상품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처리 개요를 보면요. 자, 채무상품, 지분상품. 최초 취득했을 때 최초 측정의 이슈가 있을 거고요. 그리고 각 보고기간 말마다의 후속 측정 과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후속 측정은 채무상품, 지분상품은 공정가치로 평가를 하든지 또는 상각 후 원가로 평가하든지 상황에 따라서 방법이 달리 적용되겠습니다.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 손상차손 또는 그 환입을 인식하는 회계처리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이 금융자산의 회계처리 과제가 앞에서 배웠던 유형자산 등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중도에 처분하는 경우에는 이제 처분 손익이 발생하게 되겠죠. 금융자산은 네 가지로 기준서가 구분하고 있습니다. 이게 금융자산은 대여금 및 수취채권, 이게 앞에 10장에서 배웠었던 내용이죠. 그리고 당기손익인식 금융자산, 매도 가능 금융자산, 또 만기 보유 금융자산, 이렇게 세 가지로 세 가지 구분이 추가로 되어 있고요. 오늘 시간에 배우게 될 채무상품, 지분상품. 채무상품, 예를 들어서 이제 회사가 국가가 발행한 채권에 투자했다.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한 채권 또는 회사가 발행한 회사채에 투자를 했다. 금융채에 투자했다. 이런 채무상품 또는 지분상품. 지분상품은 대표적인 예가 이제 주식에 투자했다. 이런 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고, 이거 외에도 고급 회계에서 배우게 될 이제 파생상품이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배우게 될 채무상품, 지분상품은 대부분이 당기손익인식, 매도 가능, 만기 보유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로 회계 처리가 될 것입니다. 자, 먼저 당기손익, 그 전에 497페이지 그 중간에 보면은 기준서에서는 금융자산 범주별 분류를 공시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범주별 분류를 공시하라고 하고 있어요. 앞에서 이야기한 그 네 가지가 금융자산 분류의 범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 아래쪽에 example 1을 보면은 2013년 삼성전자의 재무제표 주석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기준서의 요구에 따라서 범주별 분류를 하고 있는데, 거기 범주가 보면은 당기손익인식, 대여금 및 수취채권, 매도 가능 이렇게 세 개가 나와 있고, 여기서 보면은 만기 보유 금융자산이 없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보통 이제 제조회사가 채권 등을 만기까지 갖고 있을 일이 없기 때문에 만기 보유 목적의 그런 금융자산은 없다 이렇게 쓰고 있고요. 그게 이제 가령 제일 많은 게 뭔가요? 제일 많은 게 대여금 및 수취채권이 제일 많네요. 거기 현금 및 현금성 자산, 단기금융상품, 매출채권, 기타 해서 이런 것들이 다 대여금 및 수취채권 이렇게 분류가 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 많은 게 이제 매도 가능 금융자산이 상당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 그 다음에 당기손익인식 금융자산은 기타 해서 굉장히 작은 숫자죠. 아마 이거는 이제 그 원재료 구입이나 수출 등과 관련해 가지고 아마 파생상품 거래가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498페이지부터 보면은 당기손익인식 금융자산. 그래서 당기손익인식 금융자산으로 분류되는 거는 어떤 거냐? 주로 단기 매매 목적의 주식이나 채권이에요. 여윳돈이 생겨서 잠시 샀다, 팔 그런 주식이다, 채권이다 이런 것들 취득하게 되면 뭘로 분류하느냐? 당기손익인식으로 회계처리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파생상품은 대부분 또 당기손익인식 금융자산으로 회계처리되고요. 이건 고급회계에서 배울 내용이고요. 그리고 당기손익인식 금융자산으로 분류되는 예 중에 특별한 게 있는데, 최초 취득하는 시점에 당기손익인식 항목으로 지정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경우를 이제 두 가지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회계 불일치 제거를 위해서 지정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뭐 5년 만기의 회사채를 발행해서 자금을 조달했다. 그 돈으로 뭐 주식을 샀다. 라고 하면은 일반 기업이 발행한 회사채는 당기손익이 상각 후 원가로 책정하는 부채가 될 거고요. 여기 주식 취득한 거는 이제 공정가치로 책정하게 돼요. 이렇게 하면 두 개가 서로 회계 처리 방법이 달라가지고 회계 불일치가 발생돼요. 그래서 요거를 똑같이 회계 처리하면은 이게 그 정보 이용자한테 좀 더 나은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라고 판단이 되면은 그러면 당기손익 인식 항목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렇게 기준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공정가치로 관리 평가하기 위해서 지정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이제 그 펀드가 보유하는 자산들은 계속 그 시가로 평가해서 가치를 알려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 지정이 가능하겠습니다. 예. 그 다음 498페이지 아래쪽에 보면은 만기 보유 금융자산이 있습니다. 자, 거기 줄을 치도록 하겠습니다. 498페이지 아래쪽에 만기 보유 금융자산은 만기가 고정되었고 지급금액이 확정되었거나 결정 가능한 금융자산으로서 만기까지 보유할 적극적인 의도와 능력이 있는 경우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기가 고정되었고 지급금액이 확정되었다. 어떤 금융자산이 만기가 있고 금액이 확정되었나요? 그 채권들이 그렇죠. 채권에 투자했다라고 하면 채권이 만기 몇 년, 그 만기 금액 지급일이 아주 못 박아져 있고, 그 다음에 지급할 금액도 확정돼 있죠. 그래서 만기 보유 금융자산으로 분류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채권에 투자한 경우라야 하겠다. 이런 이야기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채권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기업이 만기까지 보유할 의도와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만기까지 갖고 있겠다는 것은 경영자의 생각이고요. 또 기업이 그런 능력이 있어야 돼요. 돈이 풍족해가지고 이거 중간에 팔지 않고 시간이 지날 정도로 자금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투자 채권에 채권을 샀는데 이걸 만기까지 기업이 보유할 의도도 있고 경영자의 의도도 있고 또 기업이 그런 능력도 있다라고 하면은 그 투자 채권은 만기 보유 금융자산으로 분류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만기 보유 금융자산이 될 수 없는 거 대여금 수취채권 이거 그 만기 개념이 없죠. 당기손익 인식으로 지정했다. 곧 팔 거죠. 매도 가능. 얘도 중간에 팔 거예요. 지분정권 만기 없죠. 전환사채 이게 지분정권에 속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만기 보유 금융자산이 될 수 없다. 이런 이야기 할 수 있겠습니다. 499페이지 보시면은요. 만기 보유 금융자산 분류 제한이라고 있습니다. 만기 보유 금융자산 분류 제한. 거기 줄을 치도록 하죠. 당 회계년도 또는 직전 2개 회계년도에 만기 보유 금융자산 중 경미한 금액 이상을 만기일 전에 매도하였거나 재분류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만기 보유 금융자산으로 분류할 수 없다. 앞에서 만기까지 갖고 있을 투자 채권을 취득했다라고 하면 만기 보유 금융자산으로 분류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그 분류 제한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경우가 그러냐 가령 전전기에 만기 보유 금융자산 가령 뭐 10년 만기의 투자 채권인데 얘를 매도했다는 거죠. 처분해 버렸다는 거죠. 그러면은 그게 일종의 이제 그 과거의 재무제표를 읽었던 사람들의 기대를 저버린 거죠. 기업이 만기 보유 금융자산으로 회계 처리했다는 거는 아, 이 10년 만기짜리 채권을 10년까지 갖고 있겠구나. 정보 이용자가 그렇게 해석을 했는데 중간에 팔아버렸다? 그럼 그 기대를 저버린 거죠. 그래서 페널티를 부여해요. 페널티. 그래서 가령 이제 전년기에 만기 보유 금융자산을 매도했다. 또는 뭐 다른 자산으로 재분류했다라고 하면은 그 해 또는 그 다음에 이렇게 3회계 기간 동안
만기 보유 금융자산으로 분류할 수 없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일종의 페널티에 해당한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요 기간에는 만기 보유 금융자산이 아니라 뭐 매도 가능 금융자산 이렇게 분류될 수가 있겠죠. 요 3기간이 지나면은 비로소 만기 보유 금융자산으로 다시 분류가 가능하겠습니다. 그런데 좀 전에 읽었던 그 만기 보유 금융자산 분류 제한에서 보면은 경미한 금액 이상을 팔았거나 재분류한 경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경미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 페널티가 적용 안 되겠구나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만기까지 기간이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가령 이제 10년 만기짜리 투자채권인데 이제 만기가 9년 9개월이 지나고 이제 3개월밖에 안 남았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만기 전 3개월 이내에 매각한다. 네, 그러면은 그거는 경미한 기간이 남았기 때문에 그거는 문제 삼지 않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원금의 대부분을 회수해서 짜투리 금액만 남아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런 경우도 이거 얼마 안 되는 금액이기 때문에 혹시 뭐 처분하거나 재분류하더라도 문제 삼지 않겠다. 이런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합리적으로 예상할 수 없었고 비반복적이고 통제할 수 없는 그런 사건이 발생했다. 이거는 일반적으로 해석하기에 가령 이제 2008년, 2009년에 있었던 세계적인 금융위기 이제 그런 사건을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라고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만기 보유 금융자산 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매도 가능 금융자산 보도록 하겠습니다. 단기 손익인식 금융자산, 만기 보유 금융자산 이렇게 봤는데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게 매도 가능 금융자산이에요. 그래서 앞에 단기 손익이나 만기 보유 그 항목으로 지정되지 않은 그런 경우에는 매도 가능 금융자산, 단기 손익, 단기 매매 목적이어서 단기 손익 인식 금융자산으로 분류된다. 또는 만기까지 갖고 있을 채권이다. 그래서 만기 보유 금융자산이다. 이렇게 해당되지 않는 기타 나머지는 전부 다 매도 가능 금융자산 이렇게 이야기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매도 가능 항목으로 지정도 가능하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매도 가능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그 기준서를 읽어보면은 기준서에 매도 가능 금융자산을 조금 더 이렇게 세부적으로 나누어 가지고 가령 이제 주식 같은 거 설명할 때는 매도 가능 지분 상품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채권들 설명할 때는 매도 가능 채무 상품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도 이제 매도 가능 금융자산을 이렇게 주식하고 채권 이렇게 나누어서 이 두 가지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500페이지에 보시면은요, 드디어 500페이지인데, 그, 인식과 측정에서 양갈로 1 최초 인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융자산의 최초 인식을 어떻게 할 거냐, 거기 줄 치도록 할게요. 금융자산은 최초 인식 시에 공정가치로 측정한다. 예. 금융자산은 또 앞에서 배웠던 금융부채 이런 것들은 최초 인식 시점에 공정가치로 인식해 줘야 되겠어요. 앞에서 배웠던 재고자산이나 유형자산은 어떻나요? 그것들은 취득한 원가, 부대비용이 있으면 부대비용까지 합친 금액으로 이렇게 인식하도록 취득 원가로 인식하죠. 그러나 금융자산, 금융부채 이런 것들은 공정가치, 최초 인식 시점에 공정가치로 인식하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금융자산은 언제 인식하는가? 뭐 계약 당사자가 되면은 그때 인식해라 라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정형화된 거래가 뭐냐 하면은 가령 이제 그 상장 주식시장에서 주식을 사고 팔 때는 그 거래가 아주 정해져 있죠. 그 거래 방법이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그럴 때는 매매 일자에 회계 처리하든지, 그래서 내가 이 주식을 사겠습니다. 그래서 계약이 체결됐다. 계약이 체결됐다고 하는 그 매매일이 있고요.
실제 그 실물이 이전되고 돈이 정산되는 것은 이틀 후에 정산되고 실물이 이전되는 그런 일이 일어나는데요. 그게 결제일이라고 해요. 그래서 회계 기준에서는 그 주식시장과 같은 정형화된 시장에서의 거래는 매매일로 회계 처리하든지 결제일로 회계 처리하든지 둘 중에 어느 하나를 선택해서 계속 똑같은 방법을 적용해라,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501페이지에 보면은 금융자산 거래원가에 대한 이야기가 있어요. 그래서 거래원가, 이제 거래원가가 이제 최초 취득할 때 가령 주식을 산다, 증권회사를 통해서 사면은 수수료가 지급되겠죠. 그래서 증권회사에 지급하는 수수료 어떻게 회계 처리하느냐. 앞에서 재고자산이나 유형자산을 어떻게 했나요? 재고자산을 취득하면서 또는 유형자산을 취득하면서 뭐 운반비다, 보험료다 이런 게 지급됐으면은 그게 취득과 직접 관련됐으면은 그 당해 자산 금액으로 인식하죠. 유형자산에 포함하든지, 예, 재고자산 취득의 경우에는 재고자산에 포함해서 인식을 하게 되죠. 예, 그래서 가령 이제 예를 들어서 회사채에 투자를 했다. 예, 채무상품이죠. 투자를 했다. 취득원가 5,000원을 지불하고 취득했다. 근데 취득하는 데 있어서 중개인 수수료를 200원 지급했다 라고 하는 경우에 앞에 했던 그런 논리에 따르면은 5,200원으로 자산을 인식해야 되겠죠. 그래서 매도하는 금융자산 5,200원 이렇게 회계 처리하는 게 앞에 그 했던 그 재고자산이나 유형자산과 일맥상통하는 그런 회계 처리 방법이 되겠어요. 그런데 하나 예외가 있어요. 예외. 단기손익인식 금융자산은 예외예요. 그래서 5,200원 지급한 것 가운데 중개인 수수료가 200원이다 이러면 200원을 별도로 수수료로 별도로 비용 처리하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수수료를 제외한 돈만 자산으로 이렇게 인식하게 되겠죠. 이게 이제 보면은 주변에 이제 그 주식 투자하는 사람들 보면은 주식을 샀다가 팔았다가 이 일을 계속 반복하죠. 그래서 그런 사람이 회계 처리한다면 그거는 단기손익인식 금융자산으로 분류되는 그런 예가 되겠죠. 근데 보통 이제 전날 이렇게 스타디를 해가지고 어떤 종목을 살 것인가 이렇게 연구를 해가지고 내일 장이 열리면 주식 10개를 사야 되겠다 이렇게 결정한 다음에 아침에 10개를 딱 사죠. 샀다가 주가가 1% 또는 2%만 이렇게 올라가도 바로 그 종목을 팔아버려요. 그래서 뭐 어떤 종목은 한 1분 후에 사자마자 1분 후에 팔아버리고 또 어떤 종목은 길게 갖고 가봐야 한 2, 3일 내에 다 팔아버리는 거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회계 처리하려면은 전제 조건이 뭐냐 하면은 그렇게 회계 처리하려면은 이런 방법의 회계 처리를 하려면은 여기 수수료 200원 지출된 이 200원을 그 10종목에 다 배분해 줘야지 이런 회계 처리가 가능한 거죠. 근데 그렇게 배분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그 순간적으로 샀다가 순간적으로 파는 여러 종목을 그렇게 회계 처리하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번거로운 일이죠. 그래서 회계 기준에서는 단기손익인식 금융자산의 경우는 이거를 그냥 비용 처리하도록, 그래서 이렇게 그 단타 매매하는 사람들의 회계 편리를 봐준 거다. 그렇게 그런 배경으로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다. 기준서가 그렇게 쓰고 있는 건 아니고요. 제가 기준서에 없는 이야기지만 왜 얘는 다르게 회계 처리할까에 대해서 저의 해석은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취득할 때 그 수수료 발생한 거 어떻게 회계 처리하는지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처분할 때도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처분할 때도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는데 어떻게 회계 처리하느냐? 가령 이제 잔고금액 10,000원인 금융자산을 12,000원에 매각하면서 거래수수료 100원을 별도로 지급했다. 앞에서 이제 유형자산의 경우에 어떻게 했나요? 팔아서 돈 들어왔는데 복덕방 수수료로 얼마 줬다라고 하면 그걸 차감한 순액만 들어온 걸로 회계 처리하죠. 이 경우도 그와 같은 회계 처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순수하게 들어온 돈이 수수료를 제외한 11,900원이 들어왔다. 이런 회계처리를 해야 되겠고요. 그리고 장부금액 10,000원이 빠져나갔다. 예, 그러면 장부금액 10,000원이 빠져나간 걸로 회계처리하고 나머지 처분 손익이 인식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501페이지 아래쪽에 보면 이제 후속 측정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후속 측정. 예. 앞에서 이제 우리 금융부채도 배웠고, 이제 요번에 이제 금융자산을 공부하고 있는데요. 이게 이제 금융자산은 기본적으로 공정가치 측정이 대원칙이에요. 그래서 지금 요 표가 502페이지에 있는 표인데요. 기본적으로는 공정가치로 측정하게 되겠어요. 그래서 BS1에 BS에 금융예산을 얼마로 표시할 건가. IFRS는 공정가치를 좋아하기 때문에요. 기본적으로 공정가치를 측정해야 되겠어요. 그래서 거기에 해당하는 게 이제 당기손익인식이나 매도 가능 금융자산 이런 것들이 거기에 해당하고요. 그 다음에 공정가치 측정이 불합리한 경우가 있어요. 만기 보유 금융자산이 그렇죠. 투자 채권을 샀는데 이 채권이 만기가 10년이에요. 그럼 10년 동안 갖고 있으면서 이 채권의 시장 가치가 이렇게 오르락 내리락 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 시장 가치 변동은 이 투자한 10년 동안 갖고 있을 투자자에게 아무런 영향이 되지 않는, 그래서 정부 이용자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정도예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상각 후 원가 측정. 원가이긴 한데 취득 원가하고 만기 금액이 다른 경우가 있겠죠. 이런 경우는 그 중간에 시간 가치를 계속 이렇게 조금씩 조정해 나가야 되겠죠. 그런 경우 이제 상각 후 원가 이렇게 이야기되는데요. 그래서 만기 보유 금융자산은 공정가치 측정이 쓰잘데없는 일이기 때문에 상각 후 원가로 측정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제1절을 공부했습니다. 이제 503페이지부터 보시면은요. 503페이지부터 보시면은 지분상품에 대한 회계처리가 있어요. 그래서 지분상품 회계처리 후속 측정 어떻게 하느냐. 최초 측정은 이제 공정가치로 인식한다. 근데 최초 측정 공정가치라 보통 이렇게 공정가치로 사게 되죠. 결국 이제 대부분의 경우는 이제 취득원가하고 공정가치가 취득시 공정가치가 일치하기 때문에 취득 시점에 회계처리는 뭐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을 거고요. 후속 측정은 어떻게 하느냐. 기본적으로 이제 공정가치로 후속 측정하는 거죠. 그래서 BS에 표시되는 이 지분상품이 공정가치로 표시되도록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당기손익인식인 경우하고 그 다음에 매도 가능 지분상품인 경우에 이제 공정가치로 BS에 표시되도록 해야 되겠어요. 근데 이제 매도 가능 지분상품 같은 경우는 공정가치가 시중에 없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공정가치가 없는 그런 측정이 어려운 그런 경우는 제외하고 공정가치로 측정한다. 이런 이야기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이제 원가로 측정해야 되는데 그건 이제 뒤에서 다시 말씀하기로 하고요. 그래서 당기손익인식 금융자산 그리고 앞에서 이야기한 그런 공정가치가 있는 측정할 수 있는 그런 매도 가능 그런 경우는 주식은 기말에 공정가치로 측정해서 그 공정가치가 BS에 표시되도록 한다는 거죠. 그래서 보고기간 말에는 당기손익이나 매도 가능이 BS에 공정가치로 표시되도록 해야 되겠다. 최초 측정이나 직전 장부금액이 있겠죠. 그래서 그 금액하고 차이가 있을 텐데, 가령 이제 가치가 이렇게 올라갔다라고 하면은 그걸 이제 공정가치 변동액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 공정가치 변동액만큼 회계처리 어떻게 해줘야 되나요? 뭐 올라갔다라고 하면은 주식가치를 올려주고 평가 이익 이렇게 반영해 줘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 공정가치 변동액을 결산할 때 분계를 해줘야지 이렇게 반영이 되겠죠. 근데 여기 이제 회계처리가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줄을 치도록 할까요? 그 중간에 503페이지 중간에 보면은
이러한 지분 상품의 공정가치 변동에 따른 손익, 공정가치 변동에 따른 손익을 평가손익이라고 하죠. 이것에 대해 당기손익인식 금융자산에 있어서는 이걸 당기손익에 반영하고요. 매도 가능 지분 상품은 기타 포괄손익, OCI에 반영하라. 그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거 각각 결산하면은 그 당기손익에 반영한 거는 이익잉여금에 반영되고, 그리고 OCI에 반영된 거는 자본의 OCI 누계액에 반영되겠죠. 예. 그래서 당기손익인식 금융자산 가치가 올라갔다. 공정가치 측정했더니 가치가 올라갔다. 이러면 자산을 올려주고 평가이익 이렇게 인식하고요. 예. 이게 요 평가이익은 예, 당기손익에 반영될 거고요. 그래서 마감 분괴를 하고 나면 이게 자본에 가죠. 마감 분괴를 하고 나면은 자본에 가죠. 그 다음에 이제 매도 가능 지분 상품, 공정가치를 측정할 수 있는 그런 매도 가능 지분 상품, 공정가치로 측정하고요. 가치가 올라갔다라고 하면은 올라간 만큼 이 지분 상품을 올려줘야 되겠죠. 예, 그리고 이거 평가이익 인식하는데 요 평가이익은 OCI, 예, OCI에 반영되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 OCI가 그 마감 분괴를 하고 나면은 자본에 반영되죠. 요 두 개가 이렇게 구분이 되는데요. 요 두 개가 구분이 되는데 왜 얘는 당기손익에 반영하고 얘는 OCI에 반영하느냐, 왜 이렇게 칸막이를 치고 있느냐. 예, 이게 기준서에 아무런 말도 없지만은 일반적으로 해석할 때는 어떻게 보냐면은 OCI에 반영되는 것들은 금방금방 실현될 거는 아닌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금방 실현될 게 아니기 때문에 OCI로 별도로 구분한 것이다. 그래서 배당이 안 되도록 그렇게 한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 구체적인 회계 처리는 이제 하나씩 보도록 하죠. 아, 그리고 504페이지 위쪽에 보면은 504페이지 위쪽에 지분 상품, 이게 뭐 당기손익으로 분류되든 매도 가능으로 분류되든 갖고 있으면은 그 주식은 갖고 있으면 과실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배당 수익이 발생할 수 있어요. 그럼 배당 수익은 언제 인식하는가, 그게 이슈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주식을 갖고 있는데 배당 수익이 생겼다. 그거는 배당금을 수취할 그런 권리가 생겼을 때 배당 수익을 인식해 줘야 돼요.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언제 배당금을 수취할 권리가 생기나요? 보통 우리나라 기업들 보면은 뭐 12월 말 끝나고 나서 그 한 2월이나 3월 달에 주주총회 하면서 그 주주총회에서 배당이 얼마다 이렇게 선언을 하죠. 그래서 주주총회 일이 배당 선언일이고 그 날짜가 주주가 배당금을 수취할 권리가 생기는 날이기 때문에 그때 배당 수익에 대해서 인식하고 이거를 자산으로 인식하면 되겠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예. 거기 504페이지 첫 번째 줄, 투자로 수령하는 배당은 주주로서 배당을 받을 권리가 확정되는 시점에 배당 수익으로 인식한다. 예. 확정이 언제 되느냐? 보통은 이제 주주총회에서 되죠. 그 다음에 504페이지 그 두 번째 패러그래프 보면은 그 주식 배당을 받는 경우도 있죠. 주식 배당이나 무상증자로 그 주식에 투자한 사람이 주식을 추가로 받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수익으로 인식할 수 있는가? 수익으로 인식할 수 없죠. 왜냐하면 뒤에 이제 그 우리가 회계원리에서도 배웠고 뒤에 또 자본에서도 이야기할 거지만은 주식 배당이나 무상증자는 자본 내의 구성만 서로 달리해서 가령 이제 뭐 이익잉여금을 뭐 이렇게 자본금으로 대체하고, 그래서 자본 내의 구성만 달리한 다음에 그 주식을 발행해서 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자본 내의 구성만 다른 거기 때문에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런 것들을 수익으로 인식하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 할 수 있겠습니다. 예.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504페이지에 케이스 1이 있죠. 케이스 1이 있죠. 자, 케이스 1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케이스 1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단기 매매 목적으로 취득한 A사 주식 관련 다음 거래에 대해서 분기하시오. 단기 매매 목적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럼 이 분류 뭐가 되나요? 단기 손익인식 금융자산이죠. 얘는 후속 책정이 그 평가액을 단기 손익에 반영한다 그런 특징이 있죠. 단 주식의 단가 산정은 이동평균법. 자, X1년 10월 5일에 상장된 A사 주식 100주 이거를 주당 1,000원에 매입하고 거래 수수료 800원을 현금 지급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100주에다가 주당 1,000원씩 지급했다고 하고 있습니다. 10만원 지급했죠? 예, 10만원 지급했어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수수료 800원 지급했어요. 그래서 총 현금 지급이 10만 800원. 그래서 주식으로 인식할 게 얼마인가요? 10만 800원 이렇게 인식하나요? 네, 그거 아니죠. 이 단타는 사람들 회계 처리 편리를 위해서 회계 기준이 이런 사람들은 이걸 수수료 비용으로 그냥 회계 처리해라. 여기는 한 종목이지만은 제 아는 사람과 같이 이렇게 한꺼번에 10종목씩 샀다가 파는 그런 경우가 되면은 그 수수료 800원을 10종목에 배분해야 되거든요. 굉장히 힘든 일이에요. 그래서 주식은 100주 주당 1,000원 해서 주식으로 인식할 금액은 10만원 이렇게 될 거고요. 800원 지급했다. 이 800원은 뭐 지급 수수료나 수수료 비용이나 그러한 비용 과목을 인식하는 게 적절하겠습니다. 자, X1년 11월 5일 무상증자 10%에 의해서 주식 10주를 교부받았다. 자, 100주가 있었죠? 10% 무상증자를 받았다고 이야기해요. 그럼 10주를 공짜로 받은 거죠. 그래서 총 몇 주가 되나요? 110주 된 거죠. 무상증자나 주식 배당으로 받는 주식은 수익을 인식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수익을 인식하면 안 되겠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2월 31일 결산일이네요. 결산일 날 단기손익인식 금융자산 BS에 어떻게 표시돼야 되나요? 공정가치로 표시돼야지 정보 이용자가 주식 투자를 잘했는지 못했는지 판단할 수 있죠. 그래서 공정가치로 평가해야 되고요. 지금 주당 1,200원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공정가치가 1,200원. 그럼 여기 주식은 얼마로 인식돼야 되나요? 주식은 얼마로 인식돼야 되나요? 이게 1,200원 110주죠. 1,200원 110주. 무상증자까지 합쳐서 110주고요. 무상증자까지 합해서 110주고 이게 지금 주당 1,200원이니까 뭐 이게 13만 2천원인가 그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13만 2천원으로 BS에 표시가 돼야 되겠죠. 취득한 게 10만원에 취득했던 거죠. 10만원에 취득했던 거죠. 그러면은 3만 2천원만큼 주가가 올랐다고 주식을 올려줘야 되겠죠. 그래야지 이게 13만 2천원에 갈 거고요. 그래서 평가 이익이 3,200원 이렇게 표시되고 요 3,200원은 얘가 단기손익인식 금융자산이기 때문에 손익계산서에 반영되겠다. 단기손익에 반영되겠다. 그런 이야기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X2년 2월 5일 주주총회가 열렸어요. 이때 배당이 선언됐어요. 현금 배당 10%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현금 배당 10%. 이렇게 배당은 우리나라는 주식 액면금액 기준으로 해요. 주식 액면금액. 그래서 여기 10%라는 말은 액면금액을 계산해서 거기에 10% 적용하면 되겠어요. 110주고 10%면은 얼마예요? 그게 이제 주당 액면이 1,000원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면 110주에 대해서 주당 100원씩 받았다는 거죠. 110주에 대해서 주당 100원씩 110주 주당 100원.
미수배당금이라고 요 현금 배당하는 또는 뭐 배당금 채권 이렇게 하든지 하여튼 자산을 11,000원 인식하고 이거를 배당금 수익으로 인식하면 되겠다. 주식 배당 5주다. 무상증자나 주식 배당으로 주식이 들어왔다. 얘는 수익으로 인식하지 않는 거죠. 자, 여기까지 회계 처리하겠고, 그럼 이게 지금 몇 주인가요? 여기까지 하면은 주식, 여기 이제 주식을 받았다까지 있죠. 그럼 이게 115주가 되겠죠. 현금 배당 및 주식 배당을 수령했다. 현금 배당 들어온 요 미수 배당금 채권 얘만 인식해 주면 되고, 그렇게 되겠죠. 자, 그리고 2년 4월 5일에 주식 50주를 6만원에 처분하고 거래수수료 1,000원을 지불했다. 처분할 때 거래수수료가 발생하면은 순액으로 회계 처리한다는 거죠. 유형자산도 그렇고 이 금융자산도 그렇고 순액으로. 그래서 지금 59,000원 인식하면 되겠죠. 순액으로 59,000원 들어왔다. 순액으로 59,000원 들어왔다. 이렇게 회계 처리해야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주식 원가 빠져나간 걸 인식해 줘야 돼요. 주식 원가가 지금 요 132,000원이죠. 132,000원인데 지금 몇 주가 빠져나가나요? 50주 빠져나가죠. 50주. 그럼 여기 132,000원을 50주 나누기 이게 총 몇 주예요? 115주죠. 그래서 132,000원에 대해서 요 비율로 계산해서 여기 뭐 얼마 되겠죠? 금액이 빠져나간다. 이렇게 회계 처리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단기손익인식 금융자산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차익이 아마 이게 왜 이 금액이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처분이익이 생기겠죠. 처분이익. 자, 그 다음에 이제 505페이지 아래쪽에 504페이지 방금 했던 그 케이스 1 위에 보면은 양갈로 이 제거해서 당기손익인식 금융자산을 처분할 경우에 처분대가와 장부금액의 차이를 처분손익으로 인식한다. 이건 너무 당연한 이야기죠. 자, 505페이지 오른쪽에 보면은 거기 줄 치도록 할게요. 505페이지 그 중간에 공정가치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 매도 가능 지분 상품을 처분할 경우, 그럴 경우 평가 관련 자본 항목, 그러니까 이게 이제 평가에서 이거 OCI에 반영해서 자본에 OCI 누계액이 있죠. 이거를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한다. 이를 재분류 조정이라고 한다.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거기 505페이지 거기 땡을 한번 읽어볼게요. 땡을 한번 읽어볼게요. 가령 매도 가능 지분 상품으로 1,000원에 취득한 주식이 1년 말 공정가치 1,200원으로 동주식은 1년 말 현재 장부금액 1,200원, 그리고 자본의 평가 이익으로 OCI 누계액을 200원 인식하였다. 만일 2년 초에 동주식을 1,200원에 처분한다면 처분 이익을 얼마로 인식해야 될 것인가. 1,000원에 샀다가 1,200원이 됐는데, 그래서 자본에 OCI 누계액이 200원이 있어요. 이거 1,200원에 팔게 됐다라고 하면은 처분 이익을 얼마로 인식해야 되겠는가. 200원 인식해야 되겠죠. 200원. 그래서 자본에 있는 OCI는 뭐 조정을 해줘야 되겠죠. 이 경우 처분이익은 0이 아니고 평가 관련 자본 항목을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하여 처분이익 200원으로 인식한다. 이게 이제 재분류 조정이라는 건데요. 이그젬플 2에서 요거를 이제 좀 모양 있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 내용을 좀 보도록 하죠. 다음은 매도 가능 금융자산인 B사 주식, 상장 주식인데 이게 거래다. 그래서 1년 초에 뭐 주식을 1,000원에 샀어요. 이게 한 주인가 보네요. 1년 중에 1,000원에 샀어요. 그래서 얘를 회사는 매도 가능 지분 상품으로 회계 처리하기로 했어요. 그리고 현금을 지급했다. 그래서 이게 이제 1,000원에 매도 가능 지분 상품 1,000원에 이렇게 인식하고 있는 거죠.
1000원에 인식하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1년 말 공정가치가 900원이 됐다고 이야기합니다. 1년 말 공정가치가 900원이 됐다고 이야기해요. 그럼 요 1000원이, 매도 가능 지분 상품 1000원이 900원이 되도록 수정을 해줘야 되겠죠? 1000원이 900원 되려면은 이 매도 가능을 100원만큼 이렇게 털어내야지 900원으로 오는 거죠. 털어내고, 이게 매도 가능이기 때문에 평가 손익을 OCI에 반영한다는 거죠. 그래서 OCI 손실로 100원 반영하게 되겠어요. 일반적으로 뭐 매도 가능 지분 상품 뭐 평가 손실 이렇게 쓰거나, 매도 가능 금융자산 평가 손실 이렇게 쓰거나, 책들은 보통 그렇게 써 있는데, 시험장에서 만약 이게 붕괴하라라고 하면, 물론 이제 그 회계사나 세무사 시험에 붕괴하라는 그런 문제는 잘 없지만은, 붕괴하라라는 경우가 있으면은 이걸 그렇게 길게 쓰면은 시간 낭비가 너무 많죠. 그래서 그냥 주식 평가 손실 이렇게 쓰는 게 시험장에서는 간단하겠죠. 그래서 OCI 손실을 이렇게 100원 이렇게 반영하는 게 필요하겠다는 거죠. 자, 그리고 2년 말 공정가치가 1200원이다 이런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그럼 얘가 1200원으로 반영되어야 되겠죠. 1200원 반영되려면 900원에서 300원만큼 이 매도 가능 지분 상품을 올려줘야 되겠죠. 300원만큼 매도 가능 지분 상품을 올려주고요. 이제 OCI 이익을 300원 반영하면 되겠네요. OCI 이익을 300원 반영하면 되겠어요. 이렇게 하면은 이제 1200원에 오게 되고요. 다음 해 초에 얘를 직전 평가 금액인 1200원에 다음 해 초에 팔았다. 그 경우 회계 처리해 보도록 하죠. 그래서 얼마의 돈이 들어오나요? 1200원에 팔았기 때문에 1200원 돈 들어오죠. 자, 그리고 지금 장부의 매도가 얼마로 인식되고 있나요? 지금 1200원으로 인식되고 있죠. 1000원 마이너스 100원 플러스 300원에서 장부의 매도가 1200원으로 인식되고 있어요. 그래서 매도 가능 금융자산 1200원을 빼내야 되겠죠. 이렇게 하면 자산이 사라지는 그런 게 되죠. 근데 아직 그 BS 항목이 아직 남아있죠. 뭐가 남아있나요? BS 항목이 뭐가 남아있느냐? 그 OCI 누계액이 남아있죠. OCI 누계액이 얼마 남아있나요? OCI 누계액이 지금 마이너스 100원 플러스 300원 해서 플러스 200원이 남아있죠. 플러스 200원이. 자, 우리 그 책을 잠깐 보도록 할게요. 자, 506페이지에 보면은 그 1년 말 공정가치 이렇게 해서 100원만큼 마이너스 금액을 인식한 다음에 이걸 마감분계라고 해주고 있어요. 마감분계라고. 우리 마감분계 회계원리에서 배웠는데 유심히 봤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그 매출이나 매출원가, 뭐 보험료, 급여, 이자 비용 등등 이거를 이익잉여금으로 바꿔줄 때 어떻게 하나요? 상대 과목으로 손익 이렇게 계정을 설정한 다음에 마지막에 손익을 이익잉여금으로 바꿔주는 분계하죠. 그 회계처리 이름 뭐라고 하나요? 마감분계라고 이야기하죠. 마감분계라고 해요. 그래서 수익 비용 과목에 대해서 이걸 PS 과목으로 바꿔주려면은 이익잉여금으로 바꿔주려면은 마감분계가 필요한데요. 마감분계는 그때도 필요하지만은 이 기타 포괄 손익에 있는 OCI 과목을 그 OCI 누계액으로 바꿔줄 때도 마감분계가 필요해요. BS 과목으로 바꿔줄 때는 마감분계가 필요해요. 그래서 그 506페이지에 보면 마감분계 어떻게 하고 있나요? 여기 마감분계를 어떻게 하고 있느냐 하면 이 OCI를 버리고 자본을 인식하고 있죠. 자본. 지금 차변에 자본을 인식하면 이게 자본의 마이너스 되죠. 그래서 OCI 누계액이 마이너스 100원이라는 이야기 되겠죠. 그 다음에 거기 2년 말 공정가치가 1200원이다. 2년 말 공정가치가 1200원이다. 그래서 300원만큼 OCI 이익을 인식하죠. 300원만큼 OCI 이익을 인식하고요.
그리고 어떻게 하나요? 마감 붕괴를 어떻게 했나요? 기존에 있던 그 마이너스 자본을 오른쪽으로 버리면서 플러스 자본으로 플러스 자본 OCI 플러스 금액으로 200원 반영하고 있죠. 예, 플러스 금액으로 200원을 반영하고 있어요. 그리고 반대편에 이제 그 OCI 이익 단계에 인식한 300원을 버리는 그런 회계 처리를 하고 있죠. 예, 그래서 OCI 누계액이 자본에 200원 반영되게 되겠다 이런 이야기 되겠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여기는 그 매도 가능 금융자산에 대한 평가 이익이나 평가 손실이 처음 등장했기 때문에 마감 붕괴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요. 보통 이렇게 매출, 매출원가, 급여, 이자 비용 이런 거 회계 처리할 때 이거 이익잉여금으로 보내는 그런 마감 붕괴를 말 안 하죠. 그냥 회계 원리에서 다 배우는 내용이기 때문에 마감 붕괴는 별도로 설명 안 하죠. 이 책도 여기 이제 이게 처음 등장했기 때문에 마감 붕괴를 보여주고 있고요. 이 OCI 과목이 이 뒤에 나올 때는 다시 얘를 OCI 누계액으로 자본에 보내야 된다. 그럼 마감 붕괴를 다시는 보여주지 않아요. 여기 처음 보여주고 다시는 이후에는 다시 언급하지 않아요. 어쨌든 지금 여기까지 해가지고 OCI 누계액이 플러스 200원 생긴 거죠. 그래서 OCI 누계액이 플러스 200원 있기 때문에 단기에 OCI 마이너스 금액을 200원 반영해요. 마이너스 금액을 200원 반영하고요. 그리고 얘를 매도가능 금융자산 처분 이익이라고 이렇게 반영해 주게 되는 거죠. 이렇게 반영하게 돼요. 그래서 처분 이익을 인식한다. 그래서 요 붕괴를 재분류 조정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이제 처분 이익이 드디어 여기 3년도에 200원 이렇게 반영되죠. OCI는 어떤가요? OCI는 마이너스 100원 플러스 300원 이렇게 인식하고 마이너스 100원 플러스 300원 이렇게 해서 누계액이 플러스 200원이죠. 근데 단기에 OCI 마이너스 금액을 200원 딱 반영해가지고 전체적으로 어떻게 되나요? 미실현 손익이 빵이 되죠. 미실현 손익이 빵이 되는 결과가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507페이지에 케이스 2 지분상품이라는 걸 보도록 할게요. (507페이지에) 케이스 2 지분상품 해가지고 R물산은 X1년 중 C사 주식, 상장 주식인데 이걸 취득했다. X1년 중 C사 주식을 1,000원에 취득했다. 취득 시점에 중개인 수수료 50원을 별도로 지급했다. X1년 말 C 주식의 공정가치는 1,200원이다. C 주식을 X2년 중에 1,200원 처분 수수료를 제외한 순액이 1,260원에 처분하였다. 자, 간단한 이야기예요. 1,000원에 사고 수수료 500원을 지급했다. 그 다음에 1년 말 공정가치 1,200원이다. 다음에 1,260원에 처분했다. 단기손익인식 금융자산인 경우에 회계처리가 어떻게 되나요? 1년도에 어떻게 되나요? 1년도에 그 1,000원에 취득하고 50원 총 1,050원 발생했는데 50원은 비용 처리하죠. 그래서 여기 비용이 50원 반영될 거고요. 비용이 50원 반영될 거고요. X1년도에 비용이 50원 반영될 거고요. 이 1,000원에 인식한 주식은 기말에 1,200원으로 평가돼가지고 200원만큼 평가 이익이 발생하겠죠. 200원만큼 평가 이익이 발생할 거예요. 그리고 BS에는 얘가 이제 이익잉여금에 대체되죠. 그래서 마이너스 50원이 이렇게 올 거고요. 마이너스 50원. 자, 다음 해에 얘를 1,260원에 팔았어요. 1,260원. 1,260원 팔면은 이게 1,000원에 인식했던 거죠. 그럼 60원만큼 처분 이익이 생기죠.
그래서 1200원에 인식했던 거를 1260원에 파니까 60원만큼 처분 이익이 생기죠. 그래서 요런 회계 처리가 되겠죠. 그래서 얘도 지금 여기 오겠죠. 그러면 요게 지금 얘 마이너스 50 있고 플러스 60 있으니까 플러스 평가 이익 200원이고 1200원이 된 다음에 1260원에 하니까 지금 여기 헷갈렸구나. 두 개가 여기 와가지고 얘가 플러스 150원이 될 거고요. 플러스 60원이 있으니까 누계 하면 얘가 210원 이렇게 되겠죠. 예. 캐시 흐름하고 같나요? 1050원 지불했다가 1260원이니까 210원 이렇게 남는 게 맞는 거죠.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매도 가능 금융자산인 경우는 어떻게 하나요? 요거 합해서 1050원 지불했는데 합해서 주식으로 인식하죠. 매도 가능 금융자산인 경우에. 그래서 1050원으로 인식하죠. 1050원으로 인식해서 기말에 1200원이다. 그럼 150원만큼 평가 이익이 발생하는데 이 평가 이익은 150원의 평가 이익은 OCI 플러스 금액으로 반영을 하죠. OCI 플러스 금액으로 반영을 하고요. 그럼 얘가 OCI 누계액으로 하게 되겠죠. 얘를 처분했다. 1260원에 처분했다 라고 하면은 이제 단기의 처분 이익이 요거 좀 복잡하니까 제가 분개를 하면서 보여드릴게요. 자, 매도 가능 금융자산인 경우에 회계처리. 자, 1년 중에 이렇게 매도 가능 금융자산인 경우에 매도를 샀다. 1050원에 샀다. 현금 1050원 지불했다. 이렇게 있을 거고 1년 말에 1200원이다. 그럼 매도를 150원 올리고 OCI 이익을 150원 반영해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2년 중에 처분했어요. 2년 중에 1260원 받고 처분했어요. 그래서 현금 1260 이렇게 하고요. 지금 매도가 얼마 돼 있나요? 직전에 1200원까지 가 있죠. 그래서 이 매도를 1200원을 드러내야 되겠고요. 그리고 이 차이를 처분이익에 반영하면 되겠죠. 그래서 60원만큼 처분이익에 반영하면 되겠다는 거죠. 이렇게 하면 이제 자산은 이렇게 드러냈는데 지금 OCI 누계 그 자본에 남아있는 숫자가 있죠. 얼마 남아있나요? 150원 남아있죠. 그래서 이 150원도 처분이익으로 바꿔줘야 되겠죠. 처분이익으로 그 150원도 처분이익으로 바꿔줘야 되겠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되느냐? OCI 마이너스 금액을 하나 인식하면 되겠다. OCI 마이너스 금액을 하나 인식하면 되겠다는 거죠. 그래서 책에 있는 참고 분계는 지금 이렇게 돼 있죠. 책에 있는 참고 분계는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지금 이제 150원, 150원, 그 다음에 OCI 마이너스 금액을 150원 인식하고 여기 마이너스 금액을 150원 딱 해서 OCI 누계액이 빵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처분이익이 210원이다. 이게 빵이고 처분이익이 210원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처분하고 나면 결과는 똑같아요. 처분하고 나면은 다 없어지고 처분하고 나면은 다 없어지고 매도에서도 이렇게 그 처분이익으로 이익잉여금이 210원이고 그 다음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할 때도 처분하고 나면 다 없어지고 그 처분이익으로 210원 남게 된다는 건데요. 자, 요렇게 지금 그 직전 연도에 1200원으로 평가된 거를 이렇게 드러내서 회계처리하는 방법이 있고요. 회계처리 방법은 또 다른 방법이 있는데요.
또 다른 방법이 있는데 어떻게 할 수 있느냐 하면은 책마다 이렇게 약간씩 다르기 때문에 뭐 어느 쪽으로 하든 똑같은데요. 두 번째 방법은 지금 이게 직전 연도에 1200원에 평가되어 있는 거죠. 근데 이게 지금 1260원에 팔았으니까 매도가 가치가 올라간 거죠. 60원만큼 올라간 거죠. 예. 이렇게 해서 매도를 1260원으로 그 처분하는 금액으로 맞춰줄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걸 OCI 이익으로 60원 이렇게 인식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은 OCI 플러스 금액이 150원, 60원에서 210원 있죠. 네, 210원 있어요. 그래서 처분에 대한 회계 처리를 하면서 처분, 자, 1260원 현금 들어온다. 그리고 매도가 1260원이죠. 예, 1200원, 60원. 1260원 사라진다. 이렇게 회계 처리하고요. 이렇게 하면 자산이 다 정리가 됐죠. 그리고 자본이 지금 얼마 있느냐? 150원, 60원에서 210원이죠. 그래서 OCI 마이너스 금액을 210원 인식한다는 거죠. 네. 그리고 오른쪽에 처분이익 210원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처분 시점에 이 두 번째 방법은 어떻게 한 건가요? 처분 시점에 한번 평가를 한 다음에 처분에 대한 회계 처리를 했죠. 그래서 처분 시점에 평가를 하고 나서 처분에 대한 회계 처리를 할 수 있겠고요. 또 다른 방법은 처분 시점에는 평가하지 말고 그냥 직전 연도에 있는 거 그냥 덜어내고 처분이익 차액을 인식하고 자본에 있는 거 덜어내서 처분이익도 인식하고 이런 방법도 있어요. 그래서 책이 우리나라 책들이 보면은 이렇게 회계 처리하고 있는 책, 또 이렇게 회계 처리하고 있는 책, 책이 두 가지 종류가 있고요. 두 가지 다 통용되는 방법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네, 두 가지 다 acceptable한 그런 방법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509페이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509페이지에 보면은 손상에 대한 이야기가 있어요. 예, 손상에 대한 이야기가 있어요. 예, 매도 가능 지분 상품의 손상, 예, 공정 가치를 측정할 수 있는 경우. 자, 첫 번째 줄부터 거기 다섯 번째 줄까지 읽으면서 줄 치는 게 좋겠어요. 공정 가치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 매도 가능 지분 상품에 대하여 손상 발생의 객관적인 증거가 있는 경우 OCI로 인식한 누적 손실은 자본에서 손상 차손으로 재분류한다. 네. 그리고 동 매도 가능 지분 상품에 대하여 단기 손익으로 인식한 손상 차손은 후속 기간에 단기 손익으로 환입하지 아니하며 기타 포괄 손익으로 인식한다. 그 내용 보도록 할게요. 단기 손익인식 금융자산은 특별히 손상에 대한 이야기를 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단기 손익인식 금융자산은 계속 기말에 공정가치로 측정해가지고 그 평가손익을 PS에 바로 단기 손익에 바로 반영하죠. 그래서 별도의 이슈가 안 되는데요. 근데 매도 가능 지분 상품의 경우는 이 평가손익이 자본에 가 있거든요. 그래서 자본에 가 있게 되면은 이렇게 정보 이용자들이 단기 순이익에 반영되지 않기 때문에 그 단기 순이익에만 정보 이용자들이 민감하기 때문에 좀 이렇게 관심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그런데 회계 기준에서는 혹시 매도 가능 지분 상품이 손상이 되면은 그 OCI 누계 걔를 단기에 그 마이너스 시켜라, 이렇게 단기에 손상 차손으로 반영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게 보수적인 회계 처리 때문에 그런 거죠. 보수적인 회계 처리 때문에. 그래서 손상 차손이라고 단기 손익에 딱 반영되면은 정부 이용자들이 어이구 이게 마이너스가 어디서 나온 거야, 이렇게 관심을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관심을 촉구하는 그런 보수적인 회계 처리 때문에 이런
회계처리가 있는 건데요. 그래서 손상이 발생하면은 그 기타 포괄손익으로 인식한 손실 누계액을 이걸 실현시키라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손상차손으로 바꿔줘라, 재분류하라, 재분류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손상이 발생하면은 이후에 혹 가다가 이렇게 손상이 다시 회복되는 그런 경우도 있겠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 생각할 게, 자, 이렇게 손상이 발생했을 때 이걸 당기손익에 손상차손이라고 인식했다? 그럼 이후에 가치 증가는 손상차손 환입으로 인식하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은 앞에서 우리 가령 예를 들면은 공정가치로 평가는 재평가 모형 적용에 유형자산에 손상이 발생한 경우에 OCI 금액이 있으면 다 틀고 나머지 또 이렇게 손상 회계 처리해야 될 게 있으면은 손상차손 인식한다. 그리고 이후에 가치가 회복되면은 과거에 손상 인식한 거하고 대응되는 금액을 손상차손 환입이 인식한다. 그런 회계 처리 배웠었죠. 근데 주식은 그런 회계 처리 하지 말도록 하고 있어요. 주식은 나중에 손상 이후에 가치가 회복되면 어떻게 하느냐? 그거는 그냥 일반적인 OCI 플러스 금액으로 반영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당기손익에 반영하지 마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조문이에요. 왜냐하면은 이게 매도 가능 지분 상품에 있어서만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거든요. 다른 데는 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자 509페이지 거기 동그라미가 있죠. 거기 읽어볼게요. 지분 상품은 손상 회복 시점과 무관하게 공정가치가 증가할 수 있다. 그래서 과거에 손상이 발생한 거는 예를 들면은 이 기업이 뭐 큰 거래처를 뺏겨가지고 손익이 악화돼서 뭐 이렇게 주가가 떨어졌다. 그래서 손상을 인식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었는데, 그런데 이후에 가치가 회복될 때는 그 거래처를 다시 뺏어와서 주가가 회복됐는지, 또는 뭐 이 회사가 무슨 특허를 만들어내서 가치가 올라갔는지, 또는 이 회사가 뭐 새로운 거래처를 개발해서 가치가 올라갔는지, 이렇게 올라간 요인이 여러 가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증가가 손상 회복으로 인한 것인지 다른 요인으로 인한 것인지 구별이 어렵다. 이러한 이유로 공정가치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 매도 가능 지분 상품의 손상 회복은 단기 손익의 손상차손 환입이 아니고, 얘 원래 어떻게 하는 거예요? 얘 원래 가치가 올라가면은 그냥 OCI 뭐 플러스 금액에 반영하는 거죠. 그렇게 반영해라. 그냥 일반적인 가치 상승으로 하고 손상과 연관시켜서 회계 처리하지 말라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509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509페이지를 보면은요, 거기 케이스 3이 있어요. 상장 A사가 발행한 매도 가능 금융자산인 주식을 X3년 중에 10,000원을 지불하고 취득하였다. 다음은 X3년 말 및 이후 A사의 공정가치다. 그래서 X3년 말에 공정가치가 10,000원에 산 게 12,500원이 됐고, X4년 말에는 5,000원이 됐어요. 그리고 A사는 X4년 중에 유의적인 재무적 어려움에 처하였다. 이는 손상에 대한 객관적 증거에 해당한다. X3년 중에 매도를 10,000원에 샀어요. 그래서 주식이라고 할까요? 매도라고 할까요? 그냥 주식이라고 할까요? 주식을 10,000원에 샀어요. 매도 가능 금융자산인 주식을 10,000원에 샀어요. 자, 그 해 말에 주가가 12,500원이 됐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이게 12,500원 되도록 금액을 수정해 줘야 되겠죠? 그럼 10,000원짜리가 12,500원이 되려면은 2,500원만큼 플러스 시켜야 되겠죠? 그래서 주식을 2,500원만큼 업 시키고요.
이거 OCI 플러스 금액으로 2,500원 반영해 줘야 되겠죠. OCI 플러스 금액을 2,500원 반영해야 되겠죠. 그리고 4년 만에 공정 가치가 5,000원이 됐어요. 5,000원이 되면서 이게 손상의 객관적 증거다 이런 이야기 하고 있어요. 자, 이렇게 손상이 발생하면은 어떻게 하라고 했나요? 이거를 자본에 있는 거를 손상차손으로 바꿔주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손상차손으로 바꿔주는 회계 처리를 하도록 하죠. 그래서 일단 여기 자본에 있는 플러스 금액 OCI 플러스 금액을 OCI 마이너스 금액으로 반영하면서, 그리고 이게 지금 12,500원인데 지금 공정가치가 5,000원이죠. 그러면 주식을 7,500원 드러낼 수 있겠죠. 그러면은 이게 지금 7,500원 드러내면 이게 5,000원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드러내고, 요 추가적으로 이제 손상차손 이렇게 손상차손 이렇게 해서 5,000원 반영할 수가 있겠어요. 5,000원 반영하는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손상에 대한 회계 처리를 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앞에서 뭐 1법, 2법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첫 번째 방법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이 방법은 첫 번째 방법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고요. 그 두 번째 방법으로 하면은요, 이제 첫 번째 방법이다 이런 이야기 할 수 있을 거고, 두 번째 방법으로 하면은 일단 평가를 다 해주는 거죠. 먼저 두 번째 방법으로 하는 거는 평가를 다 해주는 거죠. 공정가치 5,000원으로 일단 평가를 해주는 거죠. 12,500원이 5,000원이 되려면은 어떻게 하면 되나요? 12,500원이 5,000원이 되려면은 주식을 7,500원 드러내야 되고, 이 금액을 OCI 손실로 인식하는 거죠. 7,500원을 7,500원을 OCI 손실로 인식하는 거죠. 여기까지 회계 처리하면은 OCI 플러스 금액이 2,500원 있고 OCI 마이너스 금액이 7,500원 있고, 그러면 자본에는 어떻게 돼요? OCI 마이너스 금액이 5,000원 있게 되죠. 그래서 이 OCI 마이너스 금액을 OCI 플러스 금액으로 5,000원 이렇게 반영하면서 이걸 손상차손 5,000원 이렇게 반영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처분할 때도 마찬가지고 손상을 인식할 때도 마찬가지고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일단 있는 거 다 드러내고 OCI를 조정하는 방법이 있고, 두 번째는 일단 평가를 한 다음에 처분이나 손상을 반영하는 그런 두 가지 방법이 다 가능하겠다.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X 5년 말에 공정가치가 7,000원이 됐습니다. 자, 위에까지 회계 처리해서 5,000원이 됐죠. 그러면은 이게 7,000원으로 손상이 회복됐다. 그러면은 주식을 올려줘야 되겠네요. 5,000원을 7,000원으로 하려면은 2,000원만큼 올려주면은 얘가 7,000원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거를 플러스 금액으로 평가 이익 반영해야 되는데, 이 평가 이익 어떻게 하느냐? 과거에 손상차손 인식했으니까 여기에 매칭되는 뭐 손상차손 환입 이렇게 해야 되느냐? 그게 아니고 그냥 OCI 플러스 금액으로 인식해줘라. 왜 그러냐? 요 손상차손의 발생 이유하고 손상차손 환입의 이유하고 두 개가 매칭이 안 된다는 거예요. 거기까지 했고요. 510페이지에 보면은요, 공정가치 없는 지분상품은 어떻게 하느냐. 자,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거는 공정가치가 있는 경우에 대한 이야기였고요. 공정가치 없는 경우는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510페이지에 거기 줄을 치도록 할게요. 활성시장에서 공시되는 가격이 없고 공정가치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없는 지분상품은 어떻게 하느냐. 그런 경우는 원가로 측정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원가로 측정한다. 원가로 측정한 게 그 취득한 금액으로 그냥 두는 거죠. 그게 원가 측정이죠. 그리고 혹시 손상이 발생하면 어떻게 하느냐. 뭐 기업의 신용 등급이 크게 떨어져서 기업이 뭐 여러 가지 안 좋은 일들이 생겼다. 그래서 손상을 반영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손상 발생의 객관적인 증거가 발생하면은 장부 금액을 드러내야 되겠죠. 그래서 손상차손을 인식해야 되는데요. 손상차손으로 인식할 금액은 어떻게 측정하느냐 하면은
추정 미래 현금 흐름의 현재 가치를 계산해 가지고요. 잔고금액하고의 차이를 손상차손으로 인식하게 되겠어요. 근데 이 경우에 추정 미래 현금 흐름의 현재 가치를 구한다는 게 상당히 어려운 일이죠. 왜냐하면은 일단 할인율이 결정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할인율은 어떻게 하느냐? 유사한 금융상품의 시장 수익률을 적용하라고 하고 있어요. 말은 쉬워요. 유사한 금융상품의 금융자산의 시장 수익률. 이 회사가 굉장히 지금 안 좋은 상태인데 그런 기업의 대출 이자율 또는 뭐 할인율 이런 게 있느냐? 네, 상당히 객관적인 어떤 근거를 찾기 어려워요. 그래서 말은 이렇게 할 수 있지만은 이게 쉽지가 않은 일이에요. 어쨌든 그런 비슷한 기업의 시장 수익률로서 장래에 예상되는 현금 흐름이 있으면은, 그래서 내가 이 주식을 갖고 있으면은 장래에 이런 돈이 예상된다. 그런 게 있으면은 그 금액을 현가 계산해서 잔고 금액하고의 차이를 손상차손 인식해줘라. 이런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손상차손 환입은 다시 환입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손상 인식했으면 같이 올라가면은 환입해야 되지 않나요? 인식하지 않아요. 왜냐하면은 공정 가치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원가로 측정하는 게 원칙이기 때문에, 그래서 가치가 회복되더라도 다시 가치 회복을 인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케이스 4는 그냥 참고로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